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삶, 나의 시. 오늘은 그 귀한 시인으로 신철규 시인을 모시고 또 좋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 제가 매번 여기 오시는 시인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긴 아무래도 조금 외진 곳이라서 오시는데 편하게 잘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자, 요즘 이제 여름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떼약볕이 아니라서 다행인데 아마 머지않아 이제 장마가 몰려올 테고 또 물난리를 한 번 정도 이렇게 겪을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장마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 신철규 시인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어떻게 지내세요? 네. 우선 학교 중에는 좀 바빠서 다른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요. 얼마 전에 이제 성격 처리가 마무리되어 가지고 지금 한 4, 5일 정도 나름 휴가 겸 방학 조금 즐기고 있는 차에 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하고 또 좋은 이야기 또 나누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감사하고 어때요? 학교에서는 성적을 좀 까다롭게 주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학생들에게 후하게 이렇게 점수를 주시나요? 학점은? 그러니까 제가 시창작만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뭐 글쓰기 수업도 하고 또 다른 문학 관련된 수업들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창작 수업 점수 매길 때가 제일 힘들죠. 제일 까다롭고. 까다롭기도 하지만 창작이라고 하는 것을 점수를 매기는 게 참 용이치 않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나름 뭐 정신을 또는 온몸을 던져서 쓴 시들을 등급을 매긴다고 또는 순위를 매긴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서 좀 골치를 겪을 때가 있죠. 왜냐하면 본인은 좀 잘 썼다고 생각하시는데 맞아. 또 제 평가는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어쨌든 제가 보는 시 또는 뭐 시에 대한 어떤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시관이 일정 정도 작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최대한 괴리가 일어나지 않게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데 매번 할 때마다 어렵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래도 뭐 수업인 내용이 좋고 이걸 떠나서 인기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학생들에게 그죠?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우리 신시인은 학생들이 꽤 인기가 있는 그런 선생님으로 기억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 신철규 시인의 양력을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철규 시인은 80년 경남 거창 고제가 맞나요? 고제? 네, 면입니다. 네. 고제면. 네. 고제면에서 이게 출생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어국문학과를 마쳤습니다. 박사과정을 마치시고 201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시가 당선이 돼서 이제 시단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시집으로는 지구만큼 슬펐다고 한다라고 하는 시집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아마 젊은 시인들의 일군입니다. 일군에서는 괄목할 만큼 시적 두각을 이렇게 나타내고 계시고 합니다. 고향이 거창인데 거창이 좀 생고장 아닙니까? 생고장이라고 하는 건 뭘? 남명 조식 선생님도 그쪽 출신이시고 예. 기가 세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가 그 센 기를 저는 받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다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일제시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셔가지고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신
아주 그 빈농이었기 때문에 뭐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할머니는 화전민의 딸이었고요. 아, 저희 동네 그래요? 뒷산에 이제 할아버지는 꼴머슴, 그러니까 다른 집에서 기식하면서 이렇게 일하면서 기식했던. 그래서 어렵게 그 저희 동네가 아주 작아요. 한 뭐 인근 동네에 비하면 좀 적지 않은 동네인데 한 100호 정도 되는. 뭐 지금 많이 떠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쇠락해 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저희 아버지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시고 뭐 이런 한학이라든지 이런 깊은 그런 유서 깊은 어떤 지적 토대를 쌓기 힘든 환경에서 자랐죠. 그냥 완전 시골이에요. 저희 집 지금도 이제 부모님 농사 짓고 계시고요. 그때 당시는 그 어르신들은 대다수가 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네. 면을 이렇게 보면 뭐 무학이니 뭐 이런 건 보편적으로 우리는 다 그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네. 계셨잖아요. 네. 계시고 또 전 국민의 80%가 농민이었고 네. 또 생활 수준이라는 가난을 숙명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았던 네. 그 시기가 바로 우리 뭐 5, 60년대, 70년대 이 시기인데 조금만 더 나가서 여쭤볼게요. 고향은 언제 떠나셨습니까? 네, 저는 그 시골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는 이제 읍내에 있는 학교로 거창? 나갔고, 네, 네. 거창고등학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거창 출신이라 그러면 다들 거창고등학교 나왔냐고 그렇게 여쭤보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는 거창에 있는 다른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고 이제 뭐 대학 때문에 서울로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거창은 그래도 조금 그 지리산 그 밑이잖아요. 지리산하고 조금 멀고 저희 동네는 이제 덕유산. 아, 덕유산이 가까운가요? 장수 쪽? 장수, 네, 근처죠. 그러니까 그래요? 저희 동네가 좀 제시에도 나오지만 좀 특이성이 있는 것은 전라도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무주에서 무주. 한 차로 가면 한 30분 안에 30분. 네, 도계까지 가는데 뭐 한 얼마 안 걸리니까 그러니까 완전 끝이에요. 경상도의 끝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경상도의 그러니까 시골 동네로 이제 보통 거창하면 이제 보통 그렇게 꼽히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는 서울로 좀 뒤늦게 올라온 경우라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사람이 지기라고 하잖아요. 지기, 땅의 기운. 그죠? 근데 산맥의 기운. 그 이제 지리산과 덕유산을 상봉으로 거느린 지기를 또는 산기를 이렇게 받아서 아마 그래서 이거 오늘날 이렇게 우뚝 선 게 아닌가. 뭐 이런 방금 든 생각이에요. 네, 뭐 저는 아까도 이렇게 너무 소개를 이렇게 거창하게 해주셨는데 괄목할 정도도 아니고요. 뭐 우뚝 서지도 않아서 살짝 이렇게 반 주저앉은 상태 느낌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살아온 어떤 뭐 태도나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잘 이렇게 밖에 표 안 내려고 물론 이제 막 어릴 때는 시골 동네니까 막 까불고 뭐 장난치고 이런 것들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부터는 좀 실제로 시골에 있다가 고등학교에 가다 보니까 저라는 존재가 미미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안 거예요. 시골에서는 뭔가 그래도 이렇게 누가 다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뭐 이렇게 했었다가 갑작스럽게 저의 존재감을 잃게 되는 어떤 경험들을 했는데 지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시골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시골을 좋아하지 않았고 시골적인 어떤 생활 환경들을 저랑 맞지 않는다고. 그랬군요. 제가 뭐 이렇게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저는 시골 부정자라고. 동네인들이 하는 어떤 모든 것들을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그 친구였지.
오히려 혼자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TV 보는 거. TV가 하루 종일 나오는 것을 한 우리 집에 유선이 들어온 게 제가 20살 넘어서 들어왔거든요. 저기 그 창에. 네, 저희 동네에.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저희 공중파 방송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것들도 많았고 그래서 방학 때면은 친척 집에 가고 싶어 했었어요. 대구나 이런데. 도시로. 네, 그러면 이제 TV도 마음껏 볼 수 있고 비디오도 볼 수 있고 만화책이 있고 그러니까 문구점이 있고 그러니까 장난감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흙만지거나 물론 안 한 건 아니에요. 뭐 저도 이제 뭐 물고기도 잡고 뭐 시골에서 할 수 있는 걸 했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즐거워서 했던 게 별로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좀 혼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어떤 외부 활동들을 이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심지어 뭐 제가 시골 출신이라 그러면 나무나 꽃 이름 거 되게 잘 알 거라고 보통 이제 추정하시는데 저는 정말 모릅니다. 너무 몰라서 창피할 정도로 몰라서 그러니까 아, 나는 문제가 많은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어릴 때부터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보면 우선 그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분위기라는 게. 그래서 보통 이제 저같이 저는 이제 시골 촌놈이니까 이제 크면 외모에서 풍기는 그게 있어요. 그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예감 같은 게 이렇게 드는데 우리 그 신시인은 이렇게 보면 아마 그 귀공자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보면 시골에서 태어났다 아니면 내가 시골에서 자랐다 이런 게 연상을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 양력을 이렇게 보면서 거창 고제에서 출생을 하셨다. 그럼 어릴 때 뭐 서울로 이주를 하셨거나 이렇게 했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얘기 들어보니까 20대 초반까지 이제 그쪽에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그쪽에 이제 계셨다고 하니까 지금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까 그러니까 어사를 쓰실 때 기공자라고 하셨는데 전혀 기공자로 자랄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했기 때문에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바로 윗 형들만 해도 동네에서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놀려고 하면 꼴을 한 짐씩 베고 놀아야 돼요. 아버지가 시켰기 때문에.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젊으셨거든요. 저는 되게 약해가지고 그런 걸 안 했어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예외를 시켜주셨고 동네에서 좀 귀하게 자랐고 뭐 이렇게 잘하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괜히 하면 다친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도망치도 많이 도망쳤고 어릴 때 이제 농약 쳐야 되는데 그 농약 줄 잡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일 안 하려고 도망친 것이 많았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많이 혼도 많이 나고 뭐 그랬습니다. 상상이 갑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신철규 시인의 외모에 대해서 이제 보실 텐데 아마 이 영상뿐만 아니라 그 인터넷에 많은 그 이미지 사진들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걸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실을 오버랩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제가 자꾸 이제 자란 또는 태어난 이런 부분들을 여쭤보냐면 아마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우리가 유년기를 어떻게 겪었는가, 네. 청소년기를 어떻게 겪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적 토대죠. 특히 이제 시인들이나 작가들에게는 정서적 바탕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기류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귀결이 뭐 이렇게 뭐 좀 될 것 같은 우리
그 신시인의 시가 거기에 또 더해서 우리 인간이 지향해 가야 되는 어떤 세계성, 그것은 현실과 이상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 두 가지 문제를 현실에 천착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꾸만 이렇게 지향해 가고자 하는 그런 내재적 세계가 이렇게 보여서 오늘은 오시면 네. 그걸 집중적으로 좀 여쭤봐야 되겠다. 네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얘기도 좀 하고요. 태생에 대한 그 주변적 배경, 환경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질문은 제가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모셔놓고 보면 그분들이 살아온 이력이 어떤가, 그 다음에 시적 세계가 어떤가 이렇게 해서 아주 공손하게 여쭙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 그 신철규 시인에게 이제 돌직구도 좀 가끔씩 하셔도 됩니다. 네. 하고 네.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젊은 친구들 위주로 이 방송이 이제 시청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독자들이 요즘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을 칩니다. 자, 현대 시인들은 왜 이렇게 어렵냐? 첫째,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독자들에게 왜 이렇게 어렵냐 시가? 독자들을 이렇게 자주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근데 어쨌든 뭐 저는 이제 제 시집 출간하고 이제 그런 모임들을 좀 했었는데 뭐 어렵다 쉽다 이런 얘기는 크게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고 뭐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들이 최근에 어떤 시적 경향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 저도 뭐 간간히 좀 듣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사변적이고 어렵지 않나 요즘 시인들의 시가 왜 공감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 다른 어떤 세상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자꾸만 괴리감이 든다고 그래요. 네.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뭐 본인의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예. 저도 이렇게 보면 이제 조금 더 제가 보탤게요. 저도 이렇게 보면 뭐 문해지나 시집이나 이렇게 오는 것 보면 물론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말이 너무 많지 않나? 말이 너무 많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해독이 안 되는 해석이 안 되는 뭐 그런 부분들로 자꾸 사변적이 되나? 뭐 이런 그 아쉬움 같은 걸 제가 좀 갖거든요. 네, 저도 이제 제 밑에 세대들 뭐 발표된 시뿐만 아니라 시집들을 좀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이제 제가 겪어보지 못한 문화론적 기호들,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영화, 뭐 또는 뭐 다양한 글을 포함한 다양한 것들이 이제 시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선 1차적인 독해 자체가 힘든 측면들이 없잖아 있고 또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 시인의 전부는 아니라고 또 생각하는 편이에요. 제가 못 읽는다고 해서 그 같은 그 또래의 세대 또는 동시대의 독자들이 다 못 읽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읽으니까 읽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을 공감할 수 있으니까는 또 그렇게 자기 성과를 내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일정 정도 뭐 미래파 이후기는 하지만 뭐 독법과 그러니까 읽는 방법과 작법, 그러니까 쓰는 방법에서의 어떤 일종의 단절이 좀 일어난 거죠. 뭐 혁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미래파 뒷세대라 그 시인들 제가 습작할 때 이제 그 시인들의 시를 보고 또 처음에는 되게 제가 익숙한 방식의 독해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또는 상상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좀 보편화됐죠. 그 우리 밑에 세대들한테는 그런 식의 발화법, 발화 태도라든지 아니면 발화 방식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독자들이 어려워하는 독자들이 이 그
그 발화 방식에 그러니까 불만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러한 난해함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전체 독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그러니까 그분들도 자기들이 그렇죠. 독자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읽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쓰는 방법에 대한 어떤 본인들의 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해가 아예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의 시쓰기를 옹호할 수는 없어요. 저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시인들이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저는 제시 써놓고 제가 모를 때가 많아요. 저는 모르는 발화들이 담기는 게 시고 제가 알 수 없었던, 제가 의식화할 수 없었던 발화들이 담겨야지 어떤 이 세계를 뚫고 나가는 지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뭐 그것이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진술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이제 보통 우리 흔히 이제 옛날 시는 그래도 읽기가 편했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시였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 쉬운 시라고 하는 것은 연상 구조나 뭐 작품의 주제 또는 메시지 이런 것이 한눈에 들어오는 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어려운 시는 어떤 연상들의 이동 간에 또는 이미지 간에 또는 진술들 간에 간극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가기가 좀 힘들어서 그래서 뭐 흔히 이제 작품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쓰는 시인들이 뭔가 필연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한 간극들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옹호가 돼야 된다. 네, 읽는 사람이 따라가 줘야지 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쉬운 시는 좋은 시고 어려운 시는 나쁜 시인가라고 또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이라면 쉬운 시 중에도 나쁜 시가 있죠. 시인이 다 말해주는 시 아니면 더 보고 싶은 것이 없는 시 더 이상 여기서 더 읽어낼 게 없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표면적인 시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깊이가 없는 어떻게 보면 독자에게 아부하는 그렇죠. 뭐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운 시들이 이 어려움을 만들어낼 만한 자기 어떤 내적 충동들의 어떤 긴장들이 읽히거나 볼 수 있게 해주거나 그것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떤 뭐 일종의 언어의 혼돈일 수도 있고 그런 혼돈들을 내장하는 그것 에너지가 저는 시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시들을 다 안 좋은 시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질문을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게 동시대가 이해하고 있는 그 보편성이란 게 있잖아요. 네. 시대 정신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너무 형식적이고 규범화되고 이런 것들이 난 너무 싫어. 네. 싫어서 나는 이런 세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또는 가치관에 기반해서 나는 이런 시를 써. 라고 한다면 그거는 얼마든지 옹호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것이 이 지점에서 그것을 노래하는 시인들의 어떤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 시인을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거나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인데 네. 다만 이제 제가 여쭤보는 그 문제는 자 그렇다면 그것이 일종의 하나의 이슈가 되고 하나의 문제를 제기한 건 사실이지만 무작정적으로 그걸 흉내내거나 모방해서 그죠? 네, 네, 제가 네. 말씀드린 게 이런 예,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모방해서 마치 포즈로서 그것을 자기화시킨다면 그것은 우리가 엄밀하게 좀 비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그 생각을 네,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드렸던 얘기도 그렇고 좀 전에 이제 주병률 선생님께서도 하셨던 얘기가 결국 김수영이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시적 포즈에 또는 시적 허위를 나넷이라는 어떤 포장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은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인이 어떤 정신의 극점을 보여줘야 되고 그런 것을 시 속에서 읽을 수 있는 힘이 내장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김수영은 이제 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에서 좀 여러 다양한 의미로 쓰이잖아요. 뭐 옷이 품에 맞다 뭐 이런 얘기도 쓰기도 하지만 어떤 단계에 이르렀는가 그 어떤 그 단계를 뛰어넘으려고 했는가 그것이 안에 들어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런 차원이라면 최소한 읽어주려고 하는 건 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읽어도 나을 수가 없거나 특히나 저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좀 요새 이제 물론 이제 너무 이렇게 자기 구체적인 상황들을 일기처럼 보여주는 시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묘한 어떤 시적인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그러한 시작법 또는 어떤 태도들도 있어서 그런 시들은 조금 아까도 얘기했던 좀 이렇게 깊이가 좀 떨어질 때 좀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아주 이렇게 이렇게 난삽한 구문들의 나열 같은 경우들은 저도 썩 좋아하진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 선배들 시인들도 그런 것을 이제 자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디엄 이렇게 자기 것, 그러니까 자기 말로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저는 뭐 미래파 이후의 세대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타일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좀 딱딱한 스타일이고 어떤 식으로든지 문장 차원에서의 어떤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쓰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앞세대랑 또 뭐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지점들이 나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아마 이제 지금 미래파 얘기 이제 본질이 이제 다 다른 데 갑니다. 우리 이 프로가 지금. 예. 근데 미래파 얘기를 이제 하셨으니까 우리 황병성 씨 지금 뭐 고인이 되셨는데 황병성 시인을 필두로 해서 우리 한국 시단에 던진 그 문제는 앞으로 이제 우리 비평가들이나 아니면 문학사가들이 이제 정리를 해 갈 겁니다만은 제 생각은 일정한 부분은 그 역할을 천치대한 역할을 해줬다라고 하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 A 주시를 하면서 그걸 바라보면 그 이후 세대들이 뭐 작정적인 어떤 그 모방하기, 따라하기 뭐 이런 것들에 취해서 자기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것들도 또한 이렇게 좀 보여서 그런 것들이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네, 뭐 많은 독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어렵다. 너무 우리의 이 범주하고는 너무 괴리감이 들어서 뭘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예, 뭐 당연히 그러실 수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제 스승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술에서 2등은 의미가 없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이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술의 어떤 창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뭐 갱신과 어떤 뭐 일정 정도 혁명적인 태도들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새로운 예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밑에 세대들이 단순히 이렇게 추종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우려 또한 없지 않았고 저희들도 습작할 때 모방을 많이 했죠. 근데 그걸 다 모방하고 싶다고 해서 다 모방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지금 제가 불과 한 5년 전 이렇게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보면 이 친구들은 이제는 이제 자기 DNA예요. 이것을 뭔가 이렇게 쓰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했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발화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우려는 있겠지만 그러한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뭐 모방이라든지 아니면 추종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는 것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자, 이제 다시 얘기가 좀 돌아왔어.
여기 시 한 편을 우리가 전체 시가 이제 한 3편 정도 오늘 소개가 될 텐데 네네. 유독 이제 시 한 편의 제목이 인간의 조건입니다. 인간의 조건 제목이 이제 네네. 아주 어렵습니다. 인간의 조건 굉장히 큰 제목이고 네. 어려운 제목인데 우선 한 말씀은 더 듣고 시를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철규 시인에게 인간이란 뭔가요? 뭘까요? 인간이란? 인간은 불편한 존재입니다. 저한테. 이거 셉니다. 말씀이. 아니 센 게 아니라 예.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어울리고 그런 걸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디 가도 물론 뭐 이렇게 약간 뭐 너무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거나 나서는 걸 또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렇게 막 틀을 깨트리고 막 이런 걸 못했어요. 저도 이제 보수적이고 약간 좀 뭐 고전적인 걸 좋아하는 성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뭘 하든지 100% 동의는 못해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사람들 네, 어떤 사이에서 뭐 일어나는 지향점이라든지 뭐 오케이. 그것이 저는 그것이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고 자기의 조건들을 스스로 바꿔 나가기도 하지만 또 만족할 수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그 오늘 마침 오늘 글을 책을 읽다 왔는데 버스에서 오는데 그 조르주 아감벤의 책에 보니 나태가 있더라고요. 이 나태가 인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해준 거다.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중세 때부터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나와서 악덕이라고 이제 치부가 되었던 것이 이제 19세기 말 또 이렇게 근대로 오히려 넘어오면서 몇몇 중요한 문학자들과 이제 철학자들에게 오히려 긍정적인 항으로 바뀌는 나태라고 하는 그것이 네. 이제 악덕으로 치부되다가 네. 새롭게 발견이 돼서 이제 예술가들에게 또는 창조하는 사람들에게는 네. 필수적인 한 덕목으로 뭐 유명하게 이제 보들레르의 권태라고 하는 시가 이제 유명하죠. 이제 그런 것처럼 뭔가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것을 미루면서 오히려 대상을 욕망하면서도 계속 거기와 거리를 두는 그 이상한 갈등과 긴장 속에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 오늘 굉장히 생각할 거리를 지금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죠. 인간이 도대체 뭐지? 나도 인간이고 다 사람인데 인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자기 확신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그 일종의 우리가 도구마라고 얘기를 하면요. 자기 세계에 이렇게 빠져 있거나 그것을 믿음으로까지 성화시켜서 채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한 면면들이 인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좀 거기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것도 또 한 범주로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제목이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 아주 인상적이라서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 먼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프로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인이 직접 이제 낭송을 낭독을 좀 해주시고 또 이 얘기를 이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조건 신철규 멈춰버린 시계바늘처럼 나는 서 있다. 기침은 하지만 열은 없습니다. 열은 있지만 기침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과 동선을 의심한다. 내 곁에 다가오지 마세요. 내 앞에서 입을 열지 마세요. 눈도 깜빡거리지 마세요. 물속에서 숨을 참는 것처럼 입속에서 진동하는 소리들. 나약하고 이기적인 인간.
나약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인간, 이기적인 것을 감추려고 나약함을 과시하는 인간. 신이 현미경으로 볼 때 인간은 지구라는 거대한 사탕 위에 붙은 먼지컨불 같은 것, 아무리 불어도 떨어지지 않는. 광활한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격리시설 같은 곳이겠지. 한번 들어오면 다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우리는 조만간 망원경으로 눈앞에 있는 서로를 쳐다보아야 할지도 모른다. 손에는 투명 비닐 장갑을 끼고 눈먼 사람처럼 서로의 얼굴을 더듬을 것이다. 열이 오르면 서로 떨어지는 바이메탈처럼 열이 식으면 다시 붙을 수 있을까?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이 조금씩 해를 등지기 시작한다. 강물 위에 비친 붉은 해기둥, 붉은 마스크를 비껴 쓴 강물은 말이 없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인간의 조건, 인간이란 무엇이냐, 그럼 그 나네시와 우리 시적 태도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쭉 끌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를 통하면 갑자기 이렇게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가 언제 쓰여졌던 시입니까? 아마 작년 여름쯤 썼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되도록 어쨌거나 뭐 최근에 네. 쓰여진 시로 미루어 보면, 자, 아까 제가 질문이 이제 인간이란 무엇이냐 뭐 이런 쪽으로 또 질문을 드렸고, 또 아까 좋은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뭐 우리가 의미라고 할까요? 네. 뭐 그런 걸 보면 끝없이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관찰자적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 태도에 대해서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네. 그 이유는 아마 여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첫째,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그것을 뒤집어서 보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기에서 그 시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는 정확하게 뭐 좀 우리가 들어봐도 될까요? 우리 독자들이. 의도 같은 거는 잘 모르겠고요. 한창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위기의식이 워낙 높아졌던 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만남이라든지 접촉에 대한 두려움, 그것에 대한 이제 너무 뭐 통제가 너무 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반감을 가지고 또 뭐 한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뭐 그냥 이런 생각도 들었고, 코로나 네, 좀 쓸쓸했고, 다른 타인을 하나의 어떤 병원균이 되는 바이러스처럼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좀 쓸쓸했고, 결국에는 우리가 자기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동물적인 존재잖아요. 어떤 본능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씁쓸하고 쓸쓸했어요. 뭐 그래서 좀 써본 거고, 제목은 좀 너무 거창해서 이걸로 달까 안 달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그 철학자의 그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좀 뭐 일부러 각주를 안 달았어요. 뭐 그거 아니어도 이건 충분히 쓸 수 있는 보편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떠올라서 그러니까 뭐 그랬습니다. 그랬군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 신철규라고 하는 한 시인이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일종의 회의를 가지는 쪽의 어떤 세계관이 잘 배어 있는 시가 이 시다라고 하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읽어주셔도 좋고, 근데 이건 그러니까 네. 제 얘기는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쪽에 그 세계관이 아니고 정말 인간은 이걸 이제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네네.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인간은 인간과 인간이라고 하는 이 관계성은 물론 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 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는 항상 믿음과 신뢰와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현상들은 참으로 안타깝고 뭐라 그럴까요? 안타깝고 또 싫다. 네. 싫다.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또 이 시를 또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보니까. 네, 뭐 이건 타인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나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죠. 뭐 그러니까 제가 뭐 타인은 못됐다, 뭐 사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타인은 지옥이다 해서 뭐 그러면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왜 나도 이런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왜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되는가. 뭐 그러니까 씁쓸함과 쓸쓸함은 단순히 뭐 선생님 말씀처럼 부정과 회의는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삶에 대한 일종의 그 긍정적인 접근,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우리가 치환을 해서 이 시를 좀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오늘 오시면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원형성, 아까 이제 질문지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원형성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자, 인간의 조건과 원형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 밀접한 관계를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자꾸 멀어가는가? 인간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또는 인간과 이 대사회라고 하는 이 현상들이 왜 자꾸 멀어져 가고 괴리가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으로부터 자꾸만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잃어버려서 그 잃어버린 그 가슴 속에는 피폐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두려움을 우리가 서로 가지게 되고 이래서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원형성과 멀어져가는 현대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렇다면 물론 뭐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지향을 해 가야 되죠. 계속 이제 향일성이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신철규 시인이 보실 때 뭐 시대적 진단은 아닙니다. 시대적 진단은 아닌데 이 시대는 우리 장정일 같은 경우 장정일이라고 하는 시인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세대가 아니죠. 아니요. 그 초시를 좋아했고요. 네. 제가 두세 권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 제 세대에서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 장정일 시인이 그 옛날에 다른 데서 시집을 또 많이 내신 것들 있잖아요. 그 몇 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첫 시집에 실려 있는 강정간다라는 시를 워낙 좋아해요. 맞습니다. 그 시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장정일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연에 받쳐진 세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우연에 받쳐진 세대다. 80년대 후반에 뭐 키치 세대. 맞습니다. 그때 이제 유화 뭐 이런 그 일본의 시인들이 이제 좋아했습니다. 그런 걸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분히 이제 장정일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 시대상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반영된 말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신철규 시인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재가 되어 있고 혼미하고 혼란스럽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그 자기 주장이 넘쳐나고 자기 개성이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이 시대에 그 신철규는 누군가, 신철규는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뭐 이런 쪽으로 우리 좀 거창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뭐 저는 저 혼자 편하게 잘 사는 것이 꿈이고요. 혼자 잘 살고 편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도 잘 살고 편안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저도 잘 살고 편안할 수 있죠. 뭐 공동체 속에 있다는 것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근데 어쨌든 최근에는 뭐 세대 또는 뭐 계층 간의 이렇게 갈등과 반목이 워낙 심하고,
그 주장들이 너무 극단적인데 좀 저는 정확함을 좋아합니다. 뭐 저도 뭐 말이라든지 어떤 행동 그런 표현 자체가 좀 두루뭉실한 경우가 더 많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과 정확하지 않은 생각들, 정확하지 않은 표현들이 수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자기식대로 해석해버리고 그래서 또 더 많은 갈등이 생기는 게 지금 이 시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물론 이제 예술에 있어서의 정확함은 좀 다르겠지만 에즈라 파운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확함은 좋은 예술의 시금석이다 라고 아주 짧은 문장이 하나 있는데 예술가들은 어떤 그 정확함의 상태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것이 뭐 어떤 것이 정확함이다 이런 것도 에즈라 파운드 자기도 잘 정확하게 규정을 못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뭐 그것은 그것은 뭐 장르마다 다르고 또는 뭐 시마다 다르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정확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이 좀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자, 신과 인간이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보면 이제 신의 개념과 인간의 개념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문학에서 바라보고 있는 신적 개념은 무언가? 그 다음에 원형성은 무엇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아가신 오교환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 오교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날 이미지 뭐 이런 네. 쪽으로 해서 이제 또 한 세계를 또 이루시고 또 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신화성, 그 다음에 신의 개념, 그 다음에 원형성, 그 다음에 날 이미지, 이성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비대상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누군 김철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무의미 뭐 이런 쪽으로 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형성에 대해서는 우리 그 신철규 씨는 어떤 그 개념을 갖고 계십니까? 이 시대와 원형성은 어떤 변별성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그 원형성을 저는 그렇게 봐요. 원형성을 우리는 자꾸만 잃어버리고 사는 그 문명의 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의 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쪽으로 이제 이행을 해가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그 우리 신철규 씨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원형성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뭔가 어떤 그 정해진 게 있고 그것이 결국에 이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권위라는 이름으로 이제 어떤 어떤 하나의 토대로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제 출발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허구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또는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제 창조된 것이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뭐 원형이. 네.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어떤 체계들이 만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는 거죠. 뭐 저는 두 가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인간의 그 근본 조건들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렇지만 그것이 뭐 얽매일 필요까지는 다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바꿔나가는 것이 또 삶의 어떤 이유고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저는 몫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뭐 그것은 이제 예술에 있어서 어떤 선배 세대들 이런 그 작법 또는 어떤 시관도 그런 식으로 작동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이제는 고인이 되셨는데 저희 황현 선생님 수업을 들었어요. 황현산 선생님. 네. 예,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때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제가 여쭤본 게 있어요. 좀 건방진 질문이죠. 그때 이제 한창 이성복, 광지우 뭐 이럴 때 이렇게 최승자 뭐 이런 시인들에 빠져 있을 때니까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봤죠. 선생님 앞으로 이성복, 최승자 이런 시인들이 나오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선생님께서 1초도 망설이지 않으시고 제 질문의 의도는 실제로 그거였죠. 앞으로 그런 위대한 시인이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돼도 그런 천재들이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봤었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께서는 정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른다고. 아주 평론가다운 그 대답이신데요. 평론가이기도 하셨지만 네. 시를 좋아하고 네. 지금 동시대와 앞으로 바꿔나갈 미래 세대들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발언이고 네. 또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꼭 뭐 김수영, 이승복, 황지우 뭐 이런 앞세대들의 어떤 지금은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전부는 아니라고 또 말씀하신 거기도 해요. 구름 어느 구름 그러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먹구름에서 꼭 비가 내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가능성과 잠재성이 그 안에 들어있을 뿐이지 그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구름 속에는 신철기도 들어있을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습니다.